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방의 우울증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이혼이 받아들여질까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우울증, 조현병,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방이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장애가 폭력성으로 발현이 되죠.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폭행이라는 위법 사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혼에 있어서도 사모,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히 질환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서 어떤 행위가 발현되지 않는 그냥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가 결국에는 이러한 관련 사례들에 있어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제 남편이 어느 정도 강박증이 있는 아내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제 아내와 그 남편은 그 사이에 이제 자녀도 있었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결혼 초기부터 아내가 약간 이제 결벽증이라고 하죠.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안일과 아이는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은 이제 좀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어디를 놀러 가도 계속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묻어도 그걸 못 견뎌 하니까 다른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러한 좀 결벽증 증상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면 산후우울증을 겪는데 그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우울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한 산후우울증이 자녀에 대한 학대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의부증 등으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에 대한 의부증 또한 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 부분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결벽증이 극대화된 것으로 발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을 해하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면 좀 다독여주고 아니면 치료를 잘 받도록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남편 그냥 싫은 거죠, 이 상황이. 근데 부부간에는 이제 뭔가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고 이런 요소가 분명히 연애할 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부분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고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이것을 안고 가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내를 상대로 바로 이혼 소송을 합니다.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도 지금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어떤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 부분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런 강박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변에 피해를 뭐 크게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기각을 시키고 다만 서로 조금 회복을 하고 좀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별거를 하도록 판사님이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내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혼은 하지 말고 서로 별거를 하면서 좀 시간을 가져봐라. 그리고 지금 아내는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이는 남편이 양육을 해라. 그리고 대신 이 아내에게 아이는 면접 교섭을 계속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며 아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즉 요부조자죠. 부양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부양료 쪽으로 생활비를 얼마 지급하라 라고 조정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남편은 본인은 너무 이혼을 하고 싶고 이 여자는 안 살고 싶은데 이제 판사님께서 어쨌든 본인 생활 유지하고 거기 생활비까지 주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런데 당연히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남편의 이혼 청구로 이혼이 돼버리면 거의 축출 이혼이거든요. 이 아내는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질환이 사실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가진 산후 우울증의 어떤 후유증이기도 한데 이걸 배우자인 남편이 이걸 나 몰라라 하면서 이혼을 해버리면 이 여자는 결국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축출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축출 이혼은 방지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특별하게 이 아내한테 이혼 사유가 없다라고 판사님이 판단한 부분도 있는 거죠. 뭐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를 버린 악의적 유기도 아니며 특별히 남편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특별히 뭐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이 아내의 정신 질환이라고까지 하기도 좀 애매한 수준의 경미한 강박증, 결벽증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내한테 이혼 사유도 없고 기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거는 축출 이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별거를 당분간 좀 하고 부양도 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좀 보여줘라. 왜냐하면 지금 이 아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남편으로서 좀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잠정적으로 별거하도록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이후에 이 남편이 결정 내용을 준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내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데도 보여주지 않고 그다음에 부양료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좀 도와주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면접 교섭을 이행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도 하고 해서 결국 아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 당시에 이제 별거를 하면서 좀 치료가 필요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초반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하니까 또 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좀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면서 면접 교섭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전이 되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을 때에 그 별거를 하라라고 했던 그 기간도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다시 합가를 해서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이 이를 거부합니다. 합가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트집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떠난 건지, 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이제 이 사건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별거를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합가를 하지 않고 나는 계속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 라고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차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남편의 주장은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강박증, 결벽증, 의부증, 뭐 우울증은 당연히 있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또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혼 청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정으로 이혼 청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초반에 이제 이혼 청구를 했다가 별거를 하면서 입원도 하고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뭐 전혀 회복이 안 됐다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역시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정신질환, 뭐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이혼이 있다, 이혼이 된다라고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신질환이 불치의 병이고, 즉 회복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한테 위해를 가하고 이러한 위해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 그 상대방의 귀책이라기보다는 이혼 사유 중에 마지막 6호 사유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근거로서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정신질환이 경미하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며 특별히 가족 구성원에게 또 고통을 줄 정도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부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주식이나 뭐 도박 등을 하는 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어떤 강박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이제 아내죠. 원고가 주장하는 거는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계속 실패하고 더군다나 돈을 벌더라도 이러한 돈을 주식이나 도박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도박에 사용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집착증, 내가 돈을 쓰는, 투자하고 도박하는 데에 이제 그러한 습벽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 남편이랑 살 수 없다 라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다한 주식 투자, 그리고 과다한 사업, 그로 인해서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에게 우울증이 생겼고 또 그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다라는 이유도 이제 이혼 청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부부의 혼인 생활을 들여다보니 사실상 이 남편은 외벌이로서 본인의 가정을 지키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혼자 돈을 벌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이제 망했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업으로 이제 부산에 있는 모 대학 앞에 주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점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재료 준비, 그 다음에 서빙, 요리, 뭐 서빙, 청소까지 다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노곤했던 거죠. 그리고 주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한 4시경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경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새벽 4시경에 집에 들어와서 낮에는 계속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사실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오후, 저녁, 새벽 장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있었죠. 이렇게까지 해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또한 망합니다. 이제 사업이 이제 벌써 2번이나 망한 거죠. 대출이 있는데 이제 이 대출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이 막막한 거죠. 그냥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을 하는데 본인이 돈을 잃고 싶어서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은 한 1, 2회 정도 단기성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도박은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주식은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한번 하고 잃으면 다시 또 벌기 위해서 또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리고 돈을 벌면 그냥 거기서 그냥 중단해야 되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또 손실을 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이렇게 대출이 너무 많아서 절박한 상황에서는 돈을 잃고 얻는 것에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식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여윳돈이 아니라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무조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계속 주식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본 아내는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건데 사실 뭐 남편이 잃으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 사유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내가 이 부분을 주장을 한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남편이 주식만 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이 들어오는 대로 공사 현장에 가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뭐 주말, 평일,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본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소득으로는 지금 사업을 2차례 이제 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주식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번 돈으로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홀로 계속 부담을 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남편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는 모든 사회인에게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그 정도의 우울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인데다가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전부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가 옆에서 이제 격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버팀목이 돼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은 그냥 계속 불만인 거예요. 당신이 뭐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뭐 사업이 망했다. 그다음에 주식도 왜 이렇게 주식에 집착을 하냐? 뭐 주식을 할 거면 잘해야지. 왜 돈을 벌면 왜 다시 투자를 하냐? 왜 계속 잃기만 하냐? 그냥 온갖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를 이제 제때 못 가져다 줄 때도 있으니까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부가 힘들면 여자든 남자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반드시 남자가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를 하다가도 내가 어디를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일을 해서 가정경제 보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무조건 아이를 키우니까 경제적 활동하면 안 돼. 이런 논리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베이비시터나
아니면 뭐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그냥 쉬는 시간에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도 사실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이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다 벌어와야지. 내가 지금 아이 다 키우고 하는데 남편의 사업 잘못해가지고 주식 못해가지고 빚 생긴 거를 왜 내가 일을 하면서 생활을 못해야 되냐. 라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부는 공동체인데 힘들 때는 같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분은 나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되고 나는 가사양육만 하니까 돈을 벌 필요가 없다. 남편을 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정신병자로 계속 모는 거죠. 정신에 문제가 있다. 와서 화를 내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근데 가사 양육을 소홀히 한다. 지금 계속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가사 양육을 소홀히 한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폭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합니다.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이 아내는 아이까지 두고 집을 가출을 해요. 정말 무책임하죠. 네. 아이를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 집을 나가면 안 되죠. 제 남편이 이렇게 힘드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옆에서 뭐 이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집에서 지금 아이가 있는데 힘을 합세해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갑니다. 남편이 지금 뭐 외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돈 겨우 벌어오는데 본인이 집을 나가면 그럼 애는 누가 보냐는 거죠. 그래서 애를 두고 이제 집을 나가고 그렇게 별거 기간이 이제 꽤 오래 되면서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이제 남편은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도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한 내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자 집을 나가버렸다. 나 너무 억울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부부 상담 절차를 법원에서 거칩니다. 부부 상담에서 그동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서운했던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죠.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뭐 무능력,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 나는 지금 이 가정 생활을 나는 유지하기가 너무 답답하다. 뭐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제 남편은 본인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죠. 그리고 아이와 아내와 본인도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또 서운한 아내에 대해서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 본인 혼자 아이를 양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한테도 최선을 다해주려고 뭐 이제 등하원 시키고 하는 부분들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부부 상담 내용에 전부 적힌 거죠. 결과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남편한테 특별한 이혼 기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설령 경미한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이 아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결정적인 요소는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부분. 그리고 남편이 그 와중에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 양육까지 하면서 본인 경제활동도 했던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혼에 있어서의 판사님으로 하여금 어느 쪽 편을 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집에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동거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수시로 집을 나간다? 이게 모두 귀책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랑 배우자를 두고 또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두고 나가는 건 사실 악의적 유기거든요. 이 또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집안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남편의 탓으로 다 돌리고 본인은 귀책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책임하게 애를 두고 나가는 거는 사실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괘씸하게 판단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내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남편이 아내의 정신질환이 극도에 달해서 완치가 불가능하고 또 이로 인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부모님도 고통을 받고 있으니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연애 기간을 끝내고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된 거죠. 사실 그 과정 자체도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수시로 이제 시댁의 시백모와 그다음에 남편의 누나도 수시로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을 추석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은 매일 보고 시댁 식구들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댁 가족들의 수발을 전부 다 이 며느리가 혼자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이제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너무 돈독한 분위기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너무 아들을 원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낳자 왜 너는 아들을 못 낳냐 라며 구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좀 있었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너는 아들도 못 낳는데 뭐 있을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들도 시댁 식구들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도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출산한 뒤에 아이를 보살피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시댁 식구들까지 뒷바라지 하는 데다가 그 남편의 큰 누나도 이제 결혼을 못해서 이 집에 같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부모님과 이제 원고의 누나,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까지도 본인이 뒷바라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댁 식구들 거기다가 남편의 누나까지 집에 있으면 거기다 아이까지 있는데 거기다 왜 너는 아들을 못 낳냐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증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때부터 뭔가 우울증의 증세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남편은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닌다는 핑계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라고 해서 매일 뭐 거의 10시, 11시쯤 귀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 혼자 시댁 식구들이랑 아이와 함께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기댈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고 본인 혼자 이제 이걸 전부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심신이 지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째를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진 거고 거기다가 아들이 아니면 어쩔까라는 또 강박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둘째를 출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낙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낙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과 시달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남편이 옆에서 좀 위로를 해주고 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낙태를 안 했겠죠. 네, 그 상황을 바꿔줬겠죠. 아내가 좀 안정적으로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힘들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의 이러한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댁 가족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분가를 하려고 막 집을 나가서 알아봤어요. 근데 집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알고 나서 이 아내한테 이제 너는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살기를 싫냐, 며느리로서 뭘 하냐, 엄청 또 구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그래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분가인데 그것마저도 시댁 식구들이 방해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남편이 분가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자포자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우울증이 극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친정에서 본인 딸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게 해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데 좀 나아지려고 하면 또 시댁과의 충돌 때문에 또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사실 이 아내 며느리의 이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시댁 부모님과 시댁 식구 본인들인데 이제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겠죠, 당연히. 원래 우리 며느리가 이전부터 좀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 뭐 너무 예민해. 부터 시작해서 그래 뭐 아이를 낳으면 되지. 왜 낙태해가지고 본인이 왜 죄책감을 느껴.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탓은 이 며느리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도의 식구들은 며느리를 위하는 척 무슨 종교 집단에 데리고 갑니다. 종교 집단에 자주 데리고 가면서 여기에 지침에 따르면 이제 그 종교에서 내려주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 심신이 회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며 계속 이제 종교 집단에 매주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각종 산에 가서 뭐 전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며 뭐 치악산도 가고 뭐 지리산도 가고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며느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며느리가 힘이 없죠.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뭐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그 유사 종교 단체의 모임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나아지지가 않죠. 별다른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친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친정으로 이제 딸과 손자, 그러니까 아내와 그 자식, 아이가 같이 이제 친정으로 와서 좀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치료도 이제 꾸준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개선이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니까 이제 나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도 그 상황에서 지방에 근무를 하게 돼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본인들을 좀 공양해주고 뒷바라해주기를 원하는데 며느리가 집에 없으니까 본인들은 불평불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어도 며느라 집에 와서 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너를 보고 싶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러면 뭐 잠시 있다 오겠습니다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 그런 문제 상황은 개선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우울증이 다시 또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정 부모님이 그걸 보고 다시 이거는 명확하게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분가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남편이 이제 본가 근처에 복귀를 했을 때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증상이 회복이 된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에 뭐 우울증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주장했던 부분도 본인 회사에 전화해서 뭐 난동을 피우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도 않았고 전화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여기서 이혼 소송을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본인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내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아내라는 거죠. 아내가 기본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본인의 부모죠. 본인의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아내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모실 수 없는 이 상황이 본인은 혼인 생활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증세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본가 때문에 지금 시댁 식구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인 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본인을 중매로 결혼했기 때문에 몰랐다. 결혼할 때는. 근데 원래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또 언제 발현될지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요. 아내는 분가를 해서 남편과 같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친정의 도움으로 이미 분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분가를 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황도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남편만 이 집에 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 또한 우울증이라는 거는 뭐 조현병이나 뭐 현집증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중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우울증이 아니라 시댁 식구와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불거졌던 부분들이 크고 시댁 식구들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우울증 증상이 회복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 부분은 지금 다 이제 회복이 됐고 앞으로는 더 발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영위가 가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제 판단했던 부분은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발현된 우울증이라면 그렇게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관철할 게 아니라 분가를 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그러한 아내의 정신질환이 회복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계속 지금 남편의 주장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얘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못 산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한테는 지금 당신의 가족인 아내, 부부인 아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실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가만 하면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분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보면 단순히 뭐 정신질환이라고 보여지는 뭐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떤 우울증이나 뭐 우부증이나 뭐 그러한 좀 경미한 것들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이혼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떤 정신질환을 토대로 해서 더 나아가서 뭔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뭔가 다른 사유가 있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보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